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통과시키면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관계가 교란되고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는 모스크바로부터 석유, 가스, 우라늄 또는 기타 핵심 원자재를 계속 구매하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50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로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엄이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전쟁기기에 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중국, 인도를 공격하면서까지 키예프를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와 우라늄을 수입하는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 법안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중국산 수입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이 심각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경기 침체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재는 미국의 핵 발전 부문에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에 계속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린지 그레엄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키예프를 부추겨 영원히 전쟁을 하게 만드는 한편 어떻게든 트럼프를 망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기사는 이 제재가 미국을 유럽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경제 대국으로부터 사실상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폴 미국 상원의원은 Responsible Statecraft라는 간행문에서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금수 조치에 해당하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징벌적 조치가 모스크바의 핵심 전략적 목표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미국을 실패한 외교정책에 더욱 고착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서방의 제재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오히려 체질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공산업입니다. 로스텍 회사에서 야코블레프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MS-21은 제재 압력 극복의 상징입니다. 보잉 737 맥스와 에어버스 A320 니오와 직접 경쟁하도록 설계된 MS-21은 첨단 기술, 최첨단 공기역학, 그리고 서구 거대 기종에 뒤지지 않는 객실 경험을 제공합니다. 경량 복합 소재 날개, 4세대 엔진, 그리고 연비와 운영비 절감에 중점을 둔 이 항공기는 세계 항공시장을 뒤흔들겠다는 러시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MS-21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혁신, 회복력,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MS-21은 이르면 2026년부터 항공사에서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방에서는 이를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스텍 전무회사 올렉 예프투시엔코는 항공기 개발 시 함께했던 외국 파트너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결국은 보잉보다 더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S-21은 2017년 첫 비행을 했는데 당시에는 수입 부품과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민간 항공기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에서만 생산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을 한 국가에서 조달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소련이 민간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등 여러 동맹국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붕괴 후 항공산업은 와해됐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돈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MS-21은 엔진과 동체는 물론 볼트와 너트까지도 100% 러시아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600대가 넘는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가 있는데 이를 점차 국산으로 대체하고 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면 보잉이 살아남을지 두고 보자는 게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교역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의 소위 명품 브랜드는 안 사면 그만이고 미국이 러시아에 팔 물건도 없습니다. 기술 봉쇄를 한다고 해봐야 러시아도 IT, 로봇 산업을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얀덱스의 배달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에는 전기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기분만 더러울 뿐 타격받는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뭐든 다 수입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했던 종이 음료 포장 테트라팩도 자체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여성용 선물로 수요가 많던 튤립 같은 것도 더 이상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지 않습니다. 집단 서방은 대러지대로 스스로를 꼼꼼하게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도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유학생들을 제재하자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귀국해 과학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 귀국자를 하이구이라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23만 명이 귀국했는데 이 가운데 6할이 AI 같은 신흥산업에 종사합니다. 중국은 특히 과학기술 인력의 귀국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정착 비용으로 300만 유엔, 한화 5억 6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봉 100만에서 200만 유엔을 보장하면서 주거와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까지 지원합니다. 중국 기업인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창업한 이들이 여럿입니다. 디디 출신의 CEO 류칭은 하버드 컴퓨터공학 석사입니다. 까오핑 자본 집단 힐하우스 CEO 짱레이는 예일대 석사입니다. 종웨이 반다오티, CM 서마이콘 CEO 인즈야오는 UCLA 물리화학 박사입니다. 나노 발전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왕종류는 아리조나 주립대 물리학 박사입니다. 바이두의 창립자 리앤홍은 뉴욕 주립대 버팔로의 석사입니다. 거대 포털 소후의 창립자 짱차오양은 MIT 박사 출신입니다. 현재 항저우 류샤오롱, 항저우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벤처인 쥔허커지, 영어명 매니코어테크 창립자는 한때 엔비디아의 직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1년 귀국해 클래스메이트와 회사를 차렸습니다. 업종은 AI를 활용한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8시간 걸리는 가구 배치를 10초로 줄였습니다. AI로 최적화한 가정집과 상가, 공장의 인테리어 설계와 가구 배치, 로봇 활용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했다가 귀국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젊은 인재들이 차고 넘칩니다. 토종 이공계 인력이 워낙 많은데 더해 유학파들도 가시하고 있으니 과학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중국도 취업난이 심각하긴 합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니 택시 운전 같은 단순 노동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공계도 인력이 넘치다 보니 초천재들 위주로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중국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웨이가 중국어 코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도 주권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딥시크는 시진핑 나쁜 놈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가 기억하는 AI 코딩 프로그램은 창지에, 한글 발음으로는 창힐입니다. 창힐은 눈이 4개 달렸다는 전설 속의 인물로 상형 문자의 창시자로 전해집니다. 코딩을 중국어로 개발하면 서방의 해커는 막막합니다. 집단 서방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언어 장벽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환구15의 영어판이 글로벌 타임즈지만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어 원문을 뉘앙스까지 살려 옮기지 않습니다. 창제는 중국어 기반 코딩이니 중국어를 알아야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 아니라 언어를 이용한 IT의 후청허, 해자인 셈입니다. 표의 문자인 중국어는 의외로 서방 언어보다 많은 정보를 담는다는 게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성어의 경우 5초면 읽지만 이를 서방 언어로 해석하려면 최소 1분은 걸립니다. 중국의 AI가 미국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향후 창지에 창힐 코딩이 본격화되면 논어도 술술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러 제재 법안은 4월 초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과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텔이 이끄는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500% 관세 부과 외에도 모스크바와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키예프에 부역하는 린지 그레이엄은 전쟁에 아주 미친 자입니다. 그는 체인벌린 영국 총리가 나치 히틀러의 유화책을 쓴 게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면서
러시아를 분수하기 위해 키예프와 유럽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쿠바 위기 당시에 케네디도 들먹거렸습니다. 참고로 쿠바 위기에 대해 첨언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역사적 사기입니다. 소련이 아무 이유 없이 도발한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쿠바에 핵미사일을 반입한 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당시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도 터키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한다고 약속했는데 미국은 이를 쳐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한국의 교수라는 사람들은 절대 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또 레이건의 스타워즈를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힘으로 눌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힘을 뒷받침할 돈도 없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하자는 유럽 국가들은 관세에서 봐주자는 얘기인데 트럼프를 아주 깔아뭉개는 발언입니다. 미국은 지금 국가가 두 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네오콘, 네오리버럴로 구성된 딥스테이트입니다. 참고로 중국도 이중 국가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있고 월가, 민주당과 붙어먹는 장저민의 상하이빵이 있습니다. 상하이빵은 글로벌리스트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국판 딥스테이트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그레이엄은 이 법안을 두고 지금까지 작성된 가장 가혹한 제재 법안 중 하나라고 했으며 제재는 본 크러싱, 뼈를 부러뜨리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불법이라면서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3월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총 28,595억 건의 제재가 부과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모든 국가에 부과된 제재 건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